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자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차시에 이어서 바로 시장조사에 관련된 이론 부분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조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기출문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저희가 여러분 이 실무 교재 같은 경우는 물론 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와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진 않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함께 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이론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 문제 풀시다가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문제 볼까요? 설문지 작성 시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5가지를 쓰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설문지를 작성할 때 설문지에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어떤 순서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조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의 순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순서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질문 첫 번째 순서부터 마지막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 설문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설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인 거, 아주 복잡한 것, 정치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어때요?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질문. 아, 내가 이 응답을 좀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혹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 질문, 특히 이제 초반에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미가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자는 가능한 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갑작스럽게 논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문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가격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뭐 디자인을 넘어간다거나 혹은 뭐 갑자기 상품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의 순서는 어때요? 논리 전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흥미가 있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혹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소득이라던가 출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신지 그리고 직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어때요? 설문지 끝에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할 요소 5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시장조사의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조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게 채우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문제 정의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시장조사를 할 때 어떠한 증상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도대체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 뭐로 나눌까요?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 나누겠죠? 보통 순서는 2차 자료 먼저, 그 다음 1차 자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무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보고서 작성을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기억 단계에서는요, 조사의 설계가 들어갔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강조를 했었죠. 안에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뭐 했죠? 탐색 조사할 것인가? 기술이 적합할 것인가? 인과 조사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 것이 바로 조사의 설계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자,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 다음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요. 또 뭘 해야 돼요? 해석해야죠.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편집, 코딩, 바로 그다음에 입력.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코딩이었다 했었죠.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수치나 기호로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이나 이런 부분 자유응답형 질문은 모두 배제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의 정답은 조사의 설계가 되고요. 니은
자료 분석 및 해석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떤 조사 설계, 자료 분석, 해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렵다. 혹은 이제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개념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문제 정의하고 그다음 조사를 설계하고요. 자료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한다. 이 흐름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전화조사에 응하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권리 3가지를 쓰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자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응답자도 본인이 응답을 해줄 때 어때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죠.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꼭 본인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익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또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도 있고요. 게다가 응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응답자 자신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고 익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3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전화조사 응답할 때 응답자가 기본적인 권리 3가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기본적인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폐쇄형 질문과 좀 개방형 질문인데 장단점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한번 나눠볼까요? 개방. 자, 폐쇄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정량화 시킬 수 있죠. 수치화 쉬워요. 수치화가 편하다. 그 다음 개방 질문은 혹시 그럼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깊이 있고 그리고 심도 있는 의견은 수렴이 가능하다. 또요? 어떠한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자, 폐쇄형 질문 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표본들이 많다면 내가 해야 될 조사할 인원이 많다면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이 적합하겠죠. 대규모의 용이하게 사용하기 적합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요. 단점은요. 응답을 범주 안에 무조건 묶어놨죠. 폐쇄형은. 네, 아니요, 혹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범주에. 그러니까 그 척도 안에 내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렵다. 그 다음 개방형 질문의 단점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응답자도 응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만큼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응답자 입장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의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부감 혹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먼저 개방형 질문의 장점 볼까요?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조사자가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하기 적절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단점은요. 어떻게 보면 응답자에게 폐쇄형의 질문보다 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표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응답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폐쇄형 질문의 장점은요. 어떤 부호와 분석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폐쇄형 질문의 단점은요. 응답을 어때요? 범주로 묶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분석이 용이하지만 응답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응답이 범주에 없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겠죠.